10년 동안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월급 280만 원 중 25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아내는 저를 거지라 불렀고, 너 같은 무능한 사위는 필요 없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 5년 후 제가 연매출 30억 회계법인 대표가 되자 그들이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집안의 사위로 살았던 준혁.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준혁.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10년째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33평 아파트, 결혼할 때 장모님 명의로 마련한 이 집에서 제 방은 따로 없습니다. 거실 소파가 제 잠자리입니다. 아직도 자고 있어? 빨리 일어나서 청소나 해. 매일 아침 들리는 장모님의 목소리입니다. 새벽부터 TV를 틀어놓고 홈쇼핑을 보시다가 저를 깨우십니다. 네, 어머님. 지금 일어났습니다. 전 고개를 숙이고 대답합니다. 반항?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고 베란다에 널린 빨래를 걷습니다. 장모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쯧쯧, 그것도 제대로 못하네. 네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시 청소기를 돌릴 뿐입니다. 7시가 되면 아내 소희가 일어납니다. 오빠, 커피. 소희의 첫 마디입니다. 좋은 아침도 잘 잤어? 도 아닙니다. 그저 명령뿐입니다. 전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립니다. 아메리카노, 연하게, 얼음 많이. 소희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백화점 가야 돼. 신상 나왔대. 그래, 우리 딸. 카드 줄게. 예쁜 거 사. 장모님은 소희에게는 한없이 다정합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눈빛뿐입니다. 야, 너. 이번 달 월급 들어왔지? 당장 통장 내놔. 어머님, 그게. 이번 달은 제 신발도 사야 하고. 뭐? 신발? 내가 무슨 신발을 사? 회사 다니는데 운동하면 되지 않아? 어서 내놔. 전 결국 통장을 내밉니다.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는 제 월급은 세후 280만 원. 그중 250만 원을 장모님께 드립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남는 30만 원으로 전 한 달을 버팁니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 옷은 인터넷에서 세일하는 것만 삽니다. 쯧, 고작 280만 원. 이걸로 우리 집안 살림이 돌아가겠어? 능력 없는 놈. 장모님의 혀 찬 소리가 귓가에 박힙니다. 하지만 전 참습니다. 이미 익숙한 말이니까요. 회사로 출근합니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회사에 도착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상사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준혁 씨, 이번 분기 결산 보고서 잘 봤어요.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준혁 씨밖에 없네. 부장님의 칭찬에 저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회사에서만큼은 제가 인정받습니다. 여기서만큼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준혁아, 너 요즘 장인어른 사업은 어때? 잘 되시나? 네, 그럭저럭요. 전 짧게 대답합니다. 장인어른 김태수 사장님.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이후로 사업이 많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한 번도 제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입니다. 장인어른 참 과묵하시던데? 말수가 거의 없으시잖아. 네, 그러세요. 근데 좋은 분이세요. 전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는 분입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이나 소희처럼 저를 구박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제 어깨를 툭 치며 수고한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녁 7시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소리. 야, 신발 좀 제대로 정리하고 들어와. 집안이 무슨 난장판이야? 장모님의 고함입니다. 전 황급히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는 소희와 장모님이 쇼핑백을 잔뜩 펼쳐놓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옷, 구두. 적어도 몇백만 원은 되어 보입니다. 어머, 오빠 왔어. 빨리 씻고 설거지해. 우리 저녁 먹었거든. 소희가 손톱을 다듬으며 말합니다. 전 부엌을 보니 싱크대에 그릇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저녁 식사 흔적입니다. 제 몫은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저녁 안 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장모님이 눈을 부릅뜹니다. 뭐? 밥? 내가 무슨 밥을 먹어? 회사에서 점심 먹었으면 됐지. 저녁까지 먹으면 살만 찌잖아. 어서 설거지나 해. 전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반찬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김치와 단무지뿐입니다. 나머지는 소희 엄마 거, 소희 거라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전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웁니다.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돌립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모든 집안일이 끝납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결혼할 때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돈도. 평범한 대학을 나와 겨우 중소기업에 취직한 게 전부였습니다. 소희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셨고 아파트도 있었고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결혼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데려가려면 각오해야 해. 우리 소희는 귀하게 자란 애야. 내가 평생 잘해줘야 돼.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를 사랑했으니까요. 예쁘고 상냥하고 저를 따라주던 소희를.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소희는 제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명령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사위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래도 전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장인어른이 조용히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장인어른은 새벽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 돌아오십니다. 인쇄소 일이 많지 않아도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전 슬그머니 일어나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들어오셨어요? 오, 준혁이. 안 자고 뭐해? 저는 원래 잠이 안 와서요. 장인어른은 제 어깨를 툭 치십니다. 수고한다. 우리 집안 일 다 내가 하고 있지. 고맙네. 아닙니다. 제가 해야죠. 장인어른은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실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수고한다는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합니다. 전 다시 소파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38살이 된 저는 여전히 월급 280만 원의 격리 사원이고 집에서는 투명 인간입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삶도 나아질 거라고, 소희도 장모님도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곧 찾아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끝이 있는 인내라는 게 있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하루,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닦다가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희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손에서 놓지 않던 핸드폰을 놓고 간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자기야, 어제 그 레스토랑 어땠어? 다음엔 더 좋은 데 데려갈게. 사랑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기야라는 호칭, 하트 이모티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때 방에서 소희가 나왔습니다. 오빠, 뭐해? 소희는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내 폰이잖아. 왜 남의 폰을 봐? 소희야, 이게 뭐야? 이 문자가 뭐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아내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소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거 그냥 친구야. 친구가 사랑한다고 해? 자기야라고 불러? 시끄러워. 남의 폰 몰래 본 주제에 뭘 따져? 그게 그렇게 궁금해? 소희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때 방에서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어머니, 소희가 지금.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내 폰 몰래 봤어. 프라이버시 침해야. 뭐? 이 자식이. 장모님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짝. 따끔한 통증이 뺨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닥쳐. 감히 우리 딸 폰을 몰래 봐? 내가 뭔데? 내가 감시할 권리가 있어? 제가 감시를 한 게 아니라 문자가 와서. 변명하지 마. 너 같은 놈은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제발. 진실을 말해줘. 정말 친구야? 아니면. 소희는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말하려던 참이었어. 소희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이혼 서류야. 서명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이제 오빠랑 못 살겠어. 소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야. 10년. 그래, 10년. 나 그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거지 같은 사람이랑 살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거지라는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어. 내 월급 다 이 집에 갖다 바쳤고 집안일 다 하면서 너희를 위해 살았잖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도 돼? 고작 280만 원 벌어오는 주제에? 소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을 대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더 나은 사람 만났어. 재벌 3세야. 너랑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지. 재벌 3세? 응. 아버지가 건설회사 회장이시고 그분은 상무야. 나한테 정말 잘해줘. 명품도 사주고 좋은 레스토랑도 데려가고 너처럼 찌질하게 굴지도 않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너 지금까지 바람 피운 거야? 바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뭐 어때? 너는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했잖아. 나한테 좋은 삶을 못 줬으면서 뭘 바라? 장모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준혁아. 우리 소희 말이 맞아. 너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었어.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10년? 10년 동안 우리 집안 등골만 빼먹었지. 내 월급으로 뭐가 되겠어? 우리가 먹여 살린 거야. 제 월급을 어머님께 다 드렸는데요. 그게 뭐가 대단해? 우리 소희 옷값, 미용실비, 그것만 해도 내 월급을 훨씬 넘어. 그리고 이 집은 누구 명의야? 우리 명의지. 내가 이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산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짜로 얹혀 살았다고? 거실 소파에서 10년을 잤습니다. 제 방 하나 없이. 냉장고 반찬은 포스트잇으로 제 몫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와 단무지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공짜로 얹혀 산 거라고요? 어머니, 저는 그만해. 이제 너 나가줘. 우리 소희 재혼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방해만 돼. 재혼 준비? 그래. 소희는 이미 좋은 사람 만났고 그분이랑 다시 시작할 거야.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소희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빨리 서명해. 위자료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자. 소희야, 우리 10년인데 추억이 하나도 없어? 소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추억? 무슨 추억? 너랑 뭐 한 게 있어야 추억이 있지. 우리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봤어? 해외여행 한번 가봤어?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건 돈이 없어서. 그게 변명이 돼? 돈을 벌어야지. 능력이 없으면서 결혼은 왜 했어? 저는 고개를 들어 소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웃던 소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잘해줄게라고 말했던 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때 그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서명할게. 저는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이름을 썼습니다. 이준혁. 서명을 마치자 소희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짐 싸서 나가. 짐? 응. 오늘 당장. 늦어도 내일까지는 나가줘.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고시원이든 찜질방이든 알아서 가. 장모님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어서 나가. 보기 싫으니까. 10년 동안 우리 집안 골칫거리였어.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제 물건이라곤 낡은 옷 몇 벌과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소희와 장모님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럼 저 갑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잡았던 그 손잡이를. 그때 안쪽 방 문이 열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나오셨습니다. 준혁아.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장인어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는 분이 우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준혁아, 이거. 장인어른은 낡고 누런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열어봐라. 그리고 장인어른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야,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저 자식한테 또 돈 주는 거예요? 장모님이 소리쳤지만 장인어른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준혁아, 잘 살아라. 내 인생을 살아. 저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말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보았습니다. 낡고 누런 봉투. 장인어른이 주신 봉투.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지만 지금 열어볼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4만 원.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10년을 일하고 남은 게 고작 34만 원. 나는 대체 뭐였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소희에게서. 참고로 내 짐 중에 쓸만한 거 없어서 다 버렸어.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우리 남이야.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10년이 남이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자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에게서 10년 동안 우리 집 신세 졌으면 감사해야지. 은혜도 모르는 놈. 앞으로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길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소리 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겨우 참았습니다. PC방에서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월 35만 원. 남은 돈으로는 겨우 한 달치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 아니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곳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이제 제 집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 곰팡이처럼 썩어가고 있구나. 그때 손에 든 봉투가 느껴졌습니다. 장인 어른이 주신 봉투.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10년의 고통 끝에 찾아온 것은 절망일까요? 아니면 희망일까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단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고시원 방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낡고 누런 봉투. 장인 어른께서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것.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KB국민은행 적금 통장.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잔액 3억 2,400만 원. 3억 2,400만 원.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3억이 맞았습니다. 이게 대체? 통장 내역을 넘겨봤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2015년 3월 2일 입금 250만 원. 2015년 4월 2일 입금 250만 원. 2015년 5월 2일 입금 250만 원. 매달 정확히 250만 원씩 1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손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준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나는 짐작이 간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장인으로서 실패한 사람이다. 내 아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고 내 딸을 버릇없이 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10년 전 내가 우리 집 사위로 들어왔을 때 나는 너를 보며 생각했다. 이 청년은 진짜 사람이구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아내와 딸은 너를 몰라봤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에서 내 목소리가 작아졌고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다. 그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적어도 내 돈만큼은, 내 피땀만큼은 지켜주자고.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매달 집에 갖다 바친 250만 원. 그 돈을 아내는 소위 옷 사는데, 명품 사는데, 친구들과 호텔 뷔페 가는데 썼다.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몰래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댔다. 내 인쇄소 수입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었다. 그리고 내가 갖다 바친 250만 원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통장에 넣었다. 10년 동안 단 1원도 빼지 않고 3억이 넘는 돈이 모였다. 준혁아, 이건 내 돈이다. 내가 10년 동안 흘린 피땀의 결실이다. 나는 내가 언젠가 이 집을 떠날 거라고 예상했다. 아내와 딸의 행동을 보면서 너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를 위해 나는 이 돈을 모았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혁아, 이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꿈꿨던 것을 해라.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 나를 용서해 다오. 너를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장인을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항상 응원한다. 장인 김태수 올림. P.S. 통장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1987년 5월 14일 87만 514.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몰랐습니다. 제가 갖다 바친 월급을 장인어른께서 고스란히 모아주고 계셨다는 것을. 당신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대시면서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시원 방 안에 혼자 있었지만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를 진짜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억 2,400만 원. 이 돈으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10년간 격리로 일하며 회계의 기초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습니다. 만약 내가 작은 회계사무소를 차린다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1인 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무회계를 어려워하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큰 회계법인보다 저렴하고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작은 사무소. 그런 곳이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낡은 노트를 펼치고 펜을 꺼냈습니다. 이준혁 회계사무소 사업계획. 제목을 쓰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월 80만 원 작은 오피스텔.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컴퓨터 및 사무기기 300만 원. 회계 프로그램 구입 200만 원. 명함 및 홍보비 100만 원. 초기 운영자금 1000만 원. 대략 2,500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억이 있으니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불면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희망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통장을 들고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제 생일. 통장이 열렸습니다. 잔액이 확인됐습니다. 정말이구나. 은행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통장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싶습니다. 아, 사업 시작하시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찾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중에 괜찮은 곳 있을까요? 예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보증금 1,000만 원 이내, 월세 7,080만 원 정도로요. 아, 그 정도면 괜찮은 곳 몇 군데 있습니다. 보러 가실까요? 저는 세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15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죠. 일주일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무실 계약, 사업자 등록, 컴퓨터 및 사무기기 구입, 인테리어. 저는 하루하루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것이었으니까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는 일이 아니라 제 꿈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사무실 문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이준혁 회계사무소.
제 이름이 박힌 간판.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당당하게 걸린 곳이 생겼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장인어른의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저 시작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준혁 회계사무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다행이다. 저희 카페를 운영하는데 세무신고 도움이 필요해서요. 상담 가능할까요? 제 첫 번째 고객이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야. 밤이 되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올려다보지 못했던 하늘, 오늘은 왠지 모르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소희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장모에게서도 아무에게서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장인어른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사무소 차렸습니다. 첫 고객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다, 준혁아.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응원한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곳도 곧 떠날 테니까요. 더 좋은 곳으로 제 힘으로 이사 갈 테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10년을 버텼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의 집 거실 소파가 아니라 제 집 침대에서 잘 수 있는 10년. 더 이상 김치와 단무지만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10년. 더 이상 거지 사위가 아니라 이준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10년. 이제 시작이야. 저는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성실함이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의 재기, 그 첫 발걸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소를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고객이었던 카페 사장님은 제 꼼꼼한 세무 처리에 만족하셨고 주변 사장님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좋아요. 큰 회계법인은 비싸기만 하고 개인 사업자는 신경도 안 써주는데 여긴 달라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고객. 한 달에 5명이던 고객이 2달째에는 10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사업이었고 제 미래였으니까요. 3개월째 저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크지 않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작은 부엌이 있고 제대로 된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삼겹살, 과일, 우유, 치즈, 포스트잇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 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삼겹살을 꺼내 구워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기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자유로워졌다는 게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6개월째 고객이 30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직원을 뽑아야겠어.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이준혁 회계사무소 격리 사원 모집. 신입 환영. 성실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분. 며칠 후 한 젊은 남성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민호라고 합니다.
26살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이었습니다. 회계 전공이신가요? 아니요. 경영학과 나왔는데 회계에 관심이 많아서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실무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던 그때의 저. 좋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호 씨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배웠고 모르는 것은 끝까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민호 씨,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가르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1년째 고객이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월 평균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세금과 월세, 민호 씨 급여를 주고 나면 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월급 280만 원 받던 제가 이제는 순수익만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통장에 돈을 꾸준히 모았습니다. 언젠가 더 큰 사무실로 이사할 거야. 목표가 생겼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어느 날 큰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소문 들었습니다. 꼼꼼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세무회계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10명 규모의 회사. 이건 큰 건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 장부를 정리하고 세무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민지 씨도 함께 밤을 샜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민지 씨.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둘이서 밤샘 작업을 하며 완벽하게 일을 마쳤습니다. 한 달 후 그 사장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전에 맡겼던 큰 회계법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도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장님의 소개로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이 줄줄이 고객이 되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월 평균 1,500만 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벌 수 있는 거야? 2년째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큰 사무실로 이사하기로. 30평 규모의 상가 오피스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깔끔하게 인테리어했습니다. 응접실도 만들고 직원 공간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민호 씨 외에 직원 2명을 더 뽑았습니다. 이준혁 회계법인.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이제 사무소가 아니라 법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사장실, 큰 책상, 가죽 의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년 전 고시원 방에서 봉투를 열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인어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지. 아버님, 제가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이냐?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님. 오늘 새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30평짜리 큰 사무실이에요. 오,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장인어른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아니야. 내 실력이야.
넌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아버님, 준혁아, 나 너 정말 자랑스럽다. 진심이야.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제야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건강해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째 고객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직원도 7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은 월 평균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작은 회계사무소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계법인 대표였습니다. 세무사 시험도 준비해서 합격했습니다. 이준혁 세무회계법인. 간판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업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회계사, 세무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 대표님, 요즘 사업이 정말 잘 되신다면서요?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상담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맥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80, 작년에 산 차였습니다. 시동을 걸고 저는 잠시 핸들을 잡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나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지. 34만 원이 전 재산이었지. 거실 소파에서 자면서 김치와 단무지만 먹었지.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제 저는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로 얻은 제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조명이 저를 반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해서 앉는 소파였습니다. 강제로 자야 하는 침대가 아니라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포스트잇은 없었습니다. 저는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셨습니다. 건배. 새로운 나에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소위 장모님. 저를 쫓아낸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제 그들은 내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후회하고 있는지,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저는 맥주를 다 마시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편안한 침대, 따뜻한 이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여유로운 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잠. 3년 만에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선 준혁. 하지만 그를 버린 사람들의 운명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뀌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째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 세무회계법인은 서울 강남에 50평 규모의 본사와 분당에 지점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총 15명. 고객사는 200개가 넘었습니다. 연매출 8억 원.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이에서 제 이름은 이제 꽤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준혁 대표? 그분 정말 실력 좋고 신뢰할 수 있어요. 까다로운 세무 문제도 척척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거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이준혁 대표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강남 본사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비서 역할을 하는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2시에 신규 고객 상담이 있습니다. 중견건설사 CFO님이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중소기업협회 만찬이 있으시고요. 참석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5년 전 고시원 방에서 떨고 있던 제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건설사 CFO가 들어왔고 저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상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규모가 꽤 큽니다. 연매출 300억 정도 되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회사 중에 그 정도 규모는 여러 곳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고객이 생겼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그날 저녁 중소기업협회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사업가들, 기업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준혁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사업이 정말 잘 되신다면서요? 부럽습니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준혁 대표님이신가요?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건설 김철수 부회장입니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아, 김 부회장님. 영광입니다. 대한건설은 중견건설사로 업계에서 꽤 이름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 대표님, 한번 따로 상담받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명함에는 이준혁 세무회계법인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차는 이제 제네시스 G90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새로 산 차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대표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차 안에서 편안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강남의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제 명의로 산 아파트였습니다. 12억을 주고 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가구들, 큰 TV, 편안한 소파. 모두 제가 번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불빛들이 반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 걸렸어.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홀로 건배를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건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제가 버린 게 아니라 저를 버렸던 사람들과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소희와 장모의 몰락.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월세방. 소희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던 소희. 이제는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모도 지쳐 보였습니다. 다 그 사기꾼 때문이야. 우리 재산 다 털어가고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준혁과 이혼한 직후 소희는 재벌 3세라는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박민수, 30대 중반의 잘생긴 남자.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강남에 집 사줄게. 명품도 마음껏 사고. 정말? 와, 당신 최고야. 소희는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준혁, 그 찌질한 놈이랑은 비교도 안 돼. 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난 거야. 결혼식은 호화롭게 치렀습니다. 장모도 신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제대로 된 집안으로 시집 가는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기의 시작 결혼 6개월 후 박민수는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업 좀 크게 벌일 건데 투자 좀 해줄래?
1년만 있으면 10배로 불려줄게. 정말?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만. 소희는 망설임 없이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인쇄소를 팔았습니다. 장모 명의 아파트도 담보로 잡혔습니다. 총 7억을 모아 박민수에게 줬습니다. 자기야, 이거 1년 후면 70억이 될 거야. 그때 우리 빌딩도 사자. 와, 정말? 나 너무 좋아. 하지만 3개월 후 박민수는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고 회사 주소지로 찾아가니 텅 빈 사무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민수는 이미 해외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사기입니다. 결혼 사기. 피해자가 당신들만이 아니에요. 7억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의 인쇄소도 없어졌습니다. 소희와 장모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준혁이한테 연락해볼까? 무슨 소리야? 그 찌질한 놈한테?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싫어. 절대 안 돼. 결국 두 사람은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호텔 뷔페를 다녔던 그녀가 이제는 시급 9,000원짜리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여기 테이블 좀 닦아. 주방장의 고함에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해?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우연한 소식. 어느 날 소희는 카페에서 손님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준혁 세무회계법인 진짜 잘 나가더라. 맞아, 우리 회사도 거기 맡기는데 대표가 정말 실력 좋아. 이준혁 대표 나이도 젊은데 벌써 강남에 큰 사무실 차렸다며? 이준혁? 소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설마 그 이준혁?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준혁 세무회계법인.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었고 대표 소개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5년 전 초라하게 집을 나갔던 그 준혁이. 하지만 사진 속의 준혁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양복, 자신감 넘치는 표정, 멋진 사무실 배경. 엄마, 이것 봐. 소희는 핸드폰을 장모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준혁이? 응, 준혁이가 대박 난 거야. 강남에 큰 회사 차렸대. 장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준혁이한테 다시 가면 되잖아? 계획의 시작. 소희야, 준혁이한테 연락해봐. 엄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받아줄까? 일단 해봐. 준혁이는 착한 애잖아.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면 되지. 소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자존심 따위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다음 날 소희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최대한 가련하게 보이도록. 엄마, 나 다녀올게. 그래, 잘하고 와. 꼭 성공해야 해. 소희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준혁 세무회계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50층짜리 고층 빌딩의 12층에 위치한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정말 대박 났구나. 소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방문객이 계신데요. 약속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약속은 없으신데 대표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소희 라고 하시는데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놓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소희 님이세요? 5년 만에 듣는 이름.
5년 동안 잊으려 했던 이름.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희가 왜?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5분 후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소희. 하지만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 옷을 입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 준혁 씨.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존댓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아니니까요.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10년의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들 앞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사장실에 선 소희는 초라했습니다. 5년 전 명품 가방을 들고 거지 같은 놈이라며 저를 내쫓던 그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혁 씨. 나. 정말 미안해.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은 채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다고 물었습니다. 준혁 씨,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준혁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소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거기 서세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준혁 씨. 이소희 씨, 당신은 5년 전에 저를 버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지며 거지 같은 놈이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10년을 함께한 사람을 쓰레기 취급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 제발.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재벌이라던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어. 우리 집 재산 다 날아갔어.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엄마도 지금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고 있어. 우리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준혁 씨, 제발. 나 좀 도와줘.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와달라고요? 5년 전에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요? 나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준혁 씨 없이는 못 살겠어. 소희가 책상 앞으로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소희 씨, 저는 지금 바쁜 사람입니다.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안 돼. 준혁 씨,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그때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5년 전 그 오만한 장모의 모습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옷에 거친 손, 주름진 얼굴. 식당 설거지를 하며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김 여사님. 여기는 어떻게? 준혁아, 아니 준혁 씨. 우리 소희 좀 받아줘. 응? 내가 착한 애잖아. 장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준혁 씨,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우리가 눈이 멀었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랐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전 이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지 같은 놈이 우리 집안 등골만 빼먹었다. 능력 없는 놈.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김 여사님, 그리고 이소희 씨. 5년 전 당신들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날 단돈 34만 원만 들고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에게 남은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 씨.
당신들은 제게 10년 동안 우리 집 신세 졌으면 감사해야 한다고 했죠. 제 월급을 다 가져가면서도 공짜로 얹혀 살았다고 했습니다. 소희와 장모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힘으로요. 장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우리가 미쳤었어. 자네가 우리 집안의 귀한 사위였는데. 귀한 사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5년 전에는 거지 사위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귀한 사위라고요? 그건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난했을 때는 쓰레기 취급하시다가 이제 돈 좀 벌었다고 귀한 사위가 된 겁니까?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소희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도 못 자 준혁 씨 생각하면서 울었어. 그건 후회가 아니라 후회스러운 상황 때문일 겁니다. 만약 당신이 재벌과 잘 살고 있었다면 저를 떠올리기나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나 진심으로. 이소희 씨.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은 5년 전 재벌 3세와 재혼한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저에게 우리 남이라고 문자를 보냈죠. 기억하십니까?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아니 김 여사님. 당신은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경찰 불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당신들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5년 전 받은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항상 보관하고 있던 서류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이 저에게 던졌던 서류입니다. 소희는 그 서류를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에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과는 영영 끝이구나라고.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안 돼. 준혁 씨.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나 없으면 안 돼. 제발. 이소희 씨, 당신은 5년 전에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증명할 때입니다. 저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 과장님, 손님 2분 나가시게 도와드리세요. 네, 대표님. 잠시 후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손님 여러분,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안 돼. 준혁 씨. 소희가 다시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김 과장이 제지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장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소희. 부탁이야.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가족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결국 끌려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소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사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사장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건 냉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5년 전에 나약했던 준혁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사는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인어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준혁아. 소희가 너를 찾아갔다지.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네, 아버님. 아까 다녀가셨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내가 딸을 잘못 키웠다.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준혁아, 너 소희를 받아줄 생각은 없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장인어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아버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준혁아,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그래. 고맙다, 준혁아.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소희와 장모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실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혁 대표님을 꼭 만나야 해요. 손님, 약속이 없으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제발요. 5분만.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들은 왔습니다. 매번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생수를 사려고 냉장고 앞에 섰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계산이요? 고개를 돌리니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복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 씨. 저는 아무 말 없이 생수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이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1,500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소희는 카드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혁 씨, 나 영수증 주세요. 소희는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저는 생수와 영수증을 받아 들고 돌아섰습니다. 준혁 씨, 소희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편의점 알바라. 한때 명품만 입고 다니던 소희가 이제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희를 편의점에서 마주친 지 일주일 후,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준혁 씨. 나야. 낮고 지친 목소리.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준혁아. 미안한데? 시간 되면 병원 좀 와줄 수 있겠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응. 조금 이야기할 게 있어서. 지금 바로 갈게요.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대병원. 12층 1205호.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시지?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가 1205호를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님, 저는 달려가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준혁아, 왔구나.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병원에? 장인어른은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폐암이라는구나. 3길에.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3달 전에 진단받았어. 그동안 치료받고 있었는데 잘 안 되는구나. 아버님, 그럼 치료는?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장인어른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근데요? 돈이 없구나. 수술비랑 항암 치료비가 5천만 원은 든다는데.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럼 장모님. 아니, 김 여사는 뭐 하십니까?
장인어른은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그 사람, 나 아프다니까 짐이라며 떠났어. 자기 노후 자금 챙겨서 시골 친정으로 내려갔지.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떠났다고요? 소희도 병문안 한 번 안 왔어.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결국 혼자구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0이 넘으신 노인이 병상에서 우시는 모습.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장인어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있습니다. 준혁아, 수술하십시오. 치료비는 제가 다 댈게요. 안 돼. 준혁아, 넌 남이야. 남인데 어떻게? 남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예요. 준혁아, 5년 전 아버님께서 주신 그 돈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아버님은 제 은인이세요. 장인어른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아버님을 돌볼 차례입니다. 저는 즉시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환자 보호자입니다.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아, 네. 그런데 보호자분이 비용 문제는 괜찮으신가요?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특실로 옮기시겠습니까? 네, 가장 좋은 병실로 주세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환자분이 복이 많으시네요. 이런 효자를 두시다니.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효자가 아니라 아버님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신 겁니다. 그날 저녁 장인어른은 12층 일반 병실에서 15층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넓은 병실, 깨끗한 침대, 개인 화장실, 보호자 침대까지 갖춰진 곳. 준혁아,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버님, 편하게 쉬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병실에 냉장고를 채우고 과일도 사다 놓고 TV도 큰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준혁아, 정말 고맙다. 아버님, 이제부터 제가 매일 올게요.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세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사다 드렸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장인어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혁아, 회사 일은 괜찮니? 너 때문에 일이 밀리는 거 아니냐? 걱정 마세요. 직원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더 중요합니다. 장인어른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2주 후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비 3,500만 원.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제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하루 종일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간 동안 계속되는 수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오후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암 조직 대부분 제거했고요.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장인어른. 준혁아, 수술 잘 끝났니? 네, 아버님. 아주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장인어른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준혁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아버님, 울지 마세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장인어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살렸어. 5년 전 이분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어.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을 제 집으로 모셔야겠어. 한 달 후 장인어른은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셨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 나이에는 힘들어 하시는데. 선생님, 살 이유가 생겼거든요. 저를 아들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서요. 퇴원 날, 저는 장인어른을 제 차에 태웠습니다. 준혁아, 어디 가는 거냐? 아버님 새 집으로요. 새 집? 차는 제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40평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준혁아, 여기가. 네, 제 집이. 그리고 이제부터 아버님 집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장인어른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인테리어,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준혁아, 이건 아버님 방 따로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방 옆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꾸민 방. 침대, 옷장, 책상, TV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게 다 뭐냐? 아버님, 이제부터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준혁아, 나는 내게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버님, 저는 무릎을 꿇고 장인어른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제 인생을 주셨습니다. 준혁아, 5년 전 그 봉투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님이 절 살려주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진짜 아들로서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장인어른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날부터 장인어른은 제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아버님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회사 가야지. 아버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편히 앉아 계세요. 밥상을 차리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10년 동안 장모와 소희에게 밥을 차려주며 살았던 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아, 내 덕분에 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아버님도 제게 제2의 인생을 주셨어요. 그나저나 너 결혼은 안 하니? 좋은 사람 만나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내 나이가 나중에 생각할게요. 지금은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점점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웃음도 많아지셨습니다. 준혁아, 나 요즘 너무 행복해. 70평생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 진심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을 때보다 지금 아버님과 함께 있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인어른이 물으셨습니다. 준혁아, 소희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봤어요. 그렇구나.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그 애가 너한테 그렇게 할 줄은. 아버님,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혁아, 너 혹시 소희를 용서할 생각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어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6개월 후 장인어른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정기검진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환자분 정말 대단하세요.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인어른은 계속 웃으셨습니다. 준혁아, 내가 살았어. 정말 살았어. 축하드려요, 아버님. 우리는 그날 저녁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한우 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었습니다. 건배, 건배. 그날 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너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아버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서로 살려준 거구나. 그런 것 같네요. 장인어른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혁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아버님, 내가 너를 진짜 아들로 생각해도 되겠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43세가 되었습니다. 이준혁 세무회계법인은 이제 서울에 3개의 지점을 둔 중견회계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30명이 넘었고 연매출은 15억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인어른께서 여전히 건강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아버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 어때요? 그래, 좋지.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기로. 김 과장님, 이준혁 장학재단 설립 준비 진행해 주세요. 장학재단이요? 대표님? 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특히 격리, 회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요. 저는 10억 원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매년 2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준혁아, 좋은 일 하는구나. 장인어른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장학재단 첫 수여식 날 2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 여러분처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 누군가는 누구세요? 저는 객석에 앉아 계신 장인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제게 인생을 다시 살 기회를 주신 분이죠. 장인어른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소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방 안에는 장모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오늘 월세 낼 돈 있어? 엄마, 이번 달도 빠듯해. 내 알바비로는? 에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장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때 아파트에서 살며 명품을 사던 그들. 이제는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습관처럼 검색하는 이름. 이준혁.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이준혁 세무회계법인 대표 10억 원 출연해 장학재단 설립. 기사를 읽는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억 원.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그 남자. 거지 같은 놈이라고 부르며 내쫓았던 그 남자. 이제는 10억을 기부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장모가 물었습니다. 왜 우니? 엄마, 준혁이가 장학재단 만들었대. 10억을 기부했대. 장모도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장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버렸구나. 6개월 후 저는 회사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강남에 100평 규모의 새 본사를 마련했습니다. 15층 전체를 사용하는 큰 사무실. 이사 첫날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도 함께 오셨습니다. 준혁아, 정말 대단하구나. 여기까지 왔어.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장인어른과 단둘이 새 사무실 사장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준혁아, 너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런데 너 정말 혼자 살 거니?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려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하지만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1년 후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거리에서 소희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대형 마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전단지 받아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소희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희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소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백미러로 소희를 봤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동을 걸었습니다. 모두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저를 거지라 부르며 내쫓은 것도, 재벌 사기꾼을 믿고 재산을 날린 것도 모두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로, 성공하기로, 그리고 진짜 가족을 지키기로. 2년 후 현재 저는 이제 45세입니다. 이준혁 세무회계법인은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대형 회계법인이 되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직원 60명.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계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인어른께서 여전히 건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77세가 되신 아버님. 준혁아, 오늘 날씨가 좋구나. 바다 보러 갈까? 좋아요, 아버님. 우리는 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바닷가. 백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이거 정말 좋구나.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님. 나 정말 행복하다. 70평생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저도요, 아버님. 너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내 사위가 되고 내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감사하다. 저는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인생은 참 신기한 거야. 네? 누가 나를 버리고 누가 나를 지켜주는지 살아보면 다 알게 돼.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야.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가, 악하게 살면 악한 결과가 오지. 그런 것 같아요. 장인어른은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넌 선하게 살았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야. 아버님도요.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자, 돌아가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 먹자. 네, 아버님. 해변을 걸으며 돌아가는 우리의 뒷모습. 77세 노인과 45세 중년 남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 소희와 장모. 여전히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희는 편의점과 식당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모는 건강이 나빠져 집에서 지냅니다. 가끔 소희는 인터넷으로 준혁의 소식을 검색합니다. 이준혁 세무회계법인 업계 1위 도약. 이준혁 대표 올해의 경영인 상 수상. 기사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만 이제 연락할 용기도 없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바보였어.
그래. 보물을 버렸지. 그들은 매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으니까요. 준혁과 장인어른 여전히 함께 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고 주말이면 여행을 가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장학재단은 이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돕고 있고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준혁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아버님, 내일은 뭐 하실래요? 공원 산책 어떠니? 좋아요.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 그것이 준혁이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혁과 장인어른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기 벤치에 앉아서 쉴까요? 그래, 좋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족들이 소풍을 나와 있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님. 너 후회 없지? 뭐가요? 소위 용서하지 않은 것.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후회 없어요.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 네. 마음속에서 놓아줬어요. 다만 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건 다른 문제니까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명하구나, 우리 아들. 아버님께 배웠어요. 장인어른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준혁아,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뭔데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사랑한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들. 준혁도 눈물이 납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석양을 등지고 인생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실이, 악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가가 돌아옵니다. 저는 10년 동안 거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진심으로 저를 대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살렸고, 이제 제가 그분을 지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지혜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